요르단전이 아무래도 박용우 선수의 실수로 실점을 하다 보니까 경기가 끝난 이후에도 홍명보 감독에게 박용우의 치명적인 실수가 또 나왔다, 중원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변화를 줄 수 있는 선수를 찾는 게 중요하다, 꾸준하게 지금 경기를 보고 있지만 대체할 선수를 찾지 못하는 것도 지금 박용우 선수가 계속 나오는 하나의 이유다. 박용우 선수가 아시안컵 때부터 요르단전에 실수도 했었지만 실수 하나로 평가하는 건 좀 과도한 평가기도 하고, 현재 가장 좋은 조합은 황인범과 박용우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박용우의 대체자도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못 찾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단 박용우 선수가 기본적으로 중원에서 분명히 하는 역할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수비라인 앞 공간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끊는 역할, 그리고 이제 빌드업 단계에서 안정적인 패스를 왼쪽 오른쪽으로 뿌려주는 역할은 그래도 박용우 선수가 나쁘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박용우 선수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면, 본인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럴 때는 볼을 끊거나 상대랑 부딪혀서 볼 소유권을 가져오는 걸 나쁘지 않게 합니다. 실제로 요르단전의 기록을 보면 박용우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가장 많은 볼 경합 횟수를 기록했어요. 20번. 20번 중에 심지어 16번을 승리했습니다. 특히나 제공권은 12번 중에 10번, 그리고 제공권을 제외한 그라운드에서의 경합 상황에서는 8번 중에 6번 성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대가 비교적 내려가 있을 때 우리가 공격을 하다가 상대가 볼을 뻥 걷어냈을 때 박용우 선수가 자리를 잡고 떨어지는 볼에 대한 경합, 이런 것들을 본인이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다만 박용우 선수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본인의 이 바운더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기동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공간을 벗어나서 넓은 공간을 커버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선수죠. 그리고 박용우 선수의 또 단점 중에 하나는 패스를 공격적으로 주는 것을 좀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압박을 받을 때 상대가 달려들면서 압박을 하면 여기서 실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우리가 볼 소유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패스가 뒤에서 황인범을 거쳐서 나가지 박용우를 거쳐서 나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빌드업 패턴을 만들 때 이번 경기가 요랬죠. 이태석, 권경원, 조유민 3백, 서령우가 조금 올라가면서 이동경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이런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수비 라인 앞에 있는 황인범과 박용우가 있지만 상대가 달려들면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이 압박에 못 견디는 박용우에게는 패스가 안 들어가고, 황인범을 거쳐서 보통은 전방으로 패스가 넘어갔죠. 이렇게. 그리고 박용우 선수가 볼을 잡으면 박용우 선수는 돌아서는 플레이가 안 되니까 받자마자 백패스, 전방으로 패스가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볼 점유율이 요르단전에 75%였습니다. 그런데 수비 라인에서 공격 지역으로 패스를 한 횟수,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경기장을 3등분 했을 때 공격 지역, 미드필더 지역, 수비 지역 이렇게 뒀을 때 요 밑에서 공격 지역으로 패스한 횟수거든요. 근데 요 횟수가 아무래도 뒤에 있는 선수들이 많이 주잖아요. 이태석, 황인범, 조유민, 서령우 21번, 17번, 16번, 그리고 서령우도 8번. 근데 박용우 선수는 6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볼 터치 횟수는 오늘 경기에서 가장 많은 선수가 박용우 선수예요. 그러니까 수비 라인 앞에서 가장 볼을 많이 터치를 할 수 있는 위치인데 공격적인 패스가 안 되고 안정적인 패스, 그냥 볼을 받으면 상대가 압박 들어올 때 백패스,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박용우 선수가. 이게 박용우 선수의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황인범 선수는 80분밖에 안 뛰었는데 공격 지역으로 보내준 패스가 17번이고, 그리고 박용우 선수는 6번밖에 안 되는, 분명히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차이가 일단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박용우 선수의 단점은 압박의 대처가 안 되잖아요. 사실 요르단도 이제 알겠죠. 우리랑 최근 들어서 또 많이 만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박용우 선수가 볼을 잡을 때 과감하게 달려드는 장면이 유난히 많아요. 이제 경기 보여드리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3백을 만들고 있어요. 조유민, 권경원, 이태석, 앞쪽에 황인범과 박용우입니다. 그리고 박용우 선수한테 패스가 가요. 그리고 요르단의 미드필더가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박용우가 볼을 잡는 순간 과감하게 달려들어요. 그런데 거리가 그래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박용우 선수가 여기서 압박에 대한 대처가 안 되니까 볼을 받자마자 다시 백패스. 여기서 상대가 달려들 때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는 돌아선 다음에 바로 요 공간으로 찔러주거나 이런 게 되는데, 그런 탈압박이 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앞으로 못 나가고 백패스가 나오는 장면이고, 다른 장면도 보면 이 장면도
3백의 박용우 황인범이에요. 근데 박용우 선수한테 패스가 가는 순간 박용우 선수가 볼을 받아서 상대가 달려드니까 돌아서는데 실패해서 받자마자 백패스. 그래서 결국에는 중앙을 거쳐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조유민 선수가 앞으로 주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태석 선수와 조유민 선수가 박용우 선수보다 공격 지역으로의 패스가 더 많았잖아요. 아까 수치를 보여드리면 공격 지역으로의 패스가 이태석 21번, 조유민 16번이에요. 그런데 박용우 선수가 6번이거든요. 이 차이가 왜 나오느냐? 박용우 선수가 여기서 볼을 잡아서 앞으로 건네주는 게 아니라 이태석, 조유민한테 뒤로 볼을 보내주면 이태석이 패스, 조유민이 패스, 이런 장면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박용우 선수의 단점인데 이게 오늘 결국에는 문제가 됐어요. 오늘 경기 내내 박용우 선수가 여기서 이제 볼을 잡을 때 잡아서 황인범한테 주죠. 거의 대부분. 혹은 아까 조유민과 이태석 요 선수들한테 계속 넘겨주는 거예요. 이 장면도 황인범한테 주는데 황인범이 정말 개인 능력으로 탈압박에 성공을 해서 이것도 이제 황인범이 풀어서 나가는 장면이거든요. 박용우 선수는 요 과정에 개입을 잘 못합니다. 이게 박용우 선수의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박용우 선수 쪽에서 실수가 나왔죠. 지난 아시안컵에서도 나왔던 실수예요. 사실 3백 만들고 아까랑 똑같아요. 황인범, 박용우 미드필더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용우 선수한테 이번에 줬어요. 그리고 공간이 많아요. 심지어. 근데 박용우 선수가 여기서 돌아서는 순간 상대가 달려나오는데 달려나오는 선수에 대한 대처가 안 됩니다. 심지어 상대가 뒤에서 달려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있었어요. 사실 요 전 장면 보면 박용우 선수가 볼을 받는 동작을 할 때까지 아예 그 요르단 미드필더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박용우 선수가 볼을 여유롭게 받을 때 순간적으로 볼을 흘렸거든요. 흘리면서 뛰어나가려고. 근데 흘리는 순간 볼은 점점 더 앞으로 나가고 상대는 달려나오는데 박용우 선수가 따라가는 속도가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끊겼죠. 그래서 볼을 여기서 끊기면서 알나이마트한테 가고 여기서 실점이 나왔어요. 이런 게 사실은 박용우 선수가 이제 아까 경합 능력에 있어서는 오늘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본인이 단점이 나오는 상황, 특히나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거쳐서 가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뭐 아시아 예선이면 공격을 주도하잖아요. 주도하는 플레이가 잘 되려면 중원에서 거쳐 나가는 게 돼야 되는데 요게 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박용우 선수를 기용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3백이 되기도 하지만 이태석이 올라가면 박용우가 왼쪽으로 내려오기도 해요. 혹은 권경원이 측면으로 나갈 때 박용우가 가운데로 내려오는 요런 3백도 우리가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서 황인범과 이제 이태석이 올라오면서 볼을 잡게 되면 조금 더 패스가 잘 나가니까 앞쪽으로 이제 이태석이 안 나올 때도 이명재가 나올 때도 볼을 끌고 올라가는 게 되니까 그래서 요 자리에 박용우 선수가 아니라 왼쪽 풀백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문제인 게 뭐냐면 일단 박용우 선수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공격을 할 때 특히나 상대가 좀 내려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요 3백을 만들 때 박용우 선수가 가운데 있을 때는 요 뒷공간 커버가 안 되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박용우 선수는 본인의 영역에 들어오면 상대랑 부딪히면서 뭔가 볼을 가져오는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이런 게 박용우 선수는 좀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요 왼쪽 라인에 아무래도 공간이 크니까 여기서 이제 역습이 올 때 박용우 선수가 요 공간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 때문에 이태석을 못 올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태석 선수가 뒤에서 알타마리를 되게 잘 막았어요. 요르단전에. 근데 아무래도 이태석이 조금 더 올라가서 공격적인 움직임도 보여줄 필요가 있었죠. 왼발킥이 좋은 선수니까. 오늘 좋은 패스도 이태석 선수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태석이 올라가 버리면 박용우가 왼쪽으로 내려오니까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태석 선수가 거의 안 올라가고 뒤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약간은 박용우 선수의 커버 범위가 넓지 않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죠. 전술적으로 왼쪽 풀백인 이태석이 못 올라간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난 경기 오만전에는 그래도 알타마리 같은 선수가 좀 없으니까 3백을 만들 때 박용우 선수가 왼쪽에 서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 장면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황희찬 선수가 왼쪽에 빠져 있고 이태석 선수가 공격을 위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 박용우 선수가 이태석이 올라가는 걸 보고 왼쪽으로 빠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을 끊겼거든요. 끊겨서 역습으로 나와요, 오만이. 근데 여기서 박용우 선수가 이렇게 3백에서 왼쪽을 막고 있다 보니까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나 김민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박용우 선수가 홀로 있는데 요 넓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에 대한 커버를 약간 늦게 하면서 상대 공격수가 뛰어들어갈 때 편안하게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이었죠.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박용우 선수가 기용됐을 때 약간 스피드가 느리다는 점, 요것도 우리가 가지는 좀 리스크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꼭 이렇게 써야 된다면, 그러면 박용우 선수가 우리가 기용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서는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홍명보 감독의 전술에도 일단 이해도가 높고, 그리고 오늘 경기도 보면 볼을 끊어내는 역할, 상대가 이제 뻥 찼을 때 끊어내는 이제 수치가 좋아요.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꼭 써야 된다. 그러면 박용우 선수를 써도 되는데, 박용우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상대 팀도 좀 약점으로 공략을 하고 역습을 당할 때 좀 공간을 커버하는 것도 조금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왼쪽 풀백도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못 올리고,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한다면 박용우 선수를 굳이 기용하지 않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꼭 기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홍명보 감독은 오늘 대체자를 찾기 어렵다,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지금 찾아보니까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굳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고집하지 말고 중앙 미드필더 2명을 두는 이런 전술을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에는 꼭 수비형 미드필더 1명을 두는 이런 전략을 쓰는 팀도 있겠지만 안 쓰는 팀도 많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리버풀 같은 경우 맥알리스터와 흐라번베르, 리버풀 같은 경우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영입을 못하면서 슬롯 감독이 중앙 미드필더 2명을 두면서 쓰거든요. 아스날 같은 경우도 사실은 라이스와 토마스 파티, 그래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토마스 파티가 올라가면 라이스가 뒤에, 라이스가 올라가면 파티가 뒤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1명을 꼭 써야 된다, 그러면 박용우 선수가 기용되는 게 나쁜 선택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수비형 미드필더를 우리가 꼭 기용한다는 생각을 좀 버리면 다른 방법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황인범의 옆자리에 중앙 미드필더스러운 선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재성을 한 칸 내려서 이렇게 기용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홍현석을 써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최근에 귀화 얘기가 나왔던 카스트로프도 중앙 미드필더니까 서로 중앙 미드필더 돼서 한 명이 올라가면 한 명이 뒤에 있고, 한 명이 또 올라가면 뒤에 있고, 이렇게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정호연 선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홍현석 선수도 있을 거고, 이런 이제 중앙 미드필더들이 우리가 좀 있잖아요. 물론 그 선수들이 홍명보 감독이 생각하는 피지컬 좋은, 볼이 넘어왔을 때 몸으로 부딪혀주는 이런 선수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볼을 전개할 때 문제가 생기고 공간을 커버할 때 문제가 좀 계속 생기면 수비형 미드필더를 꼭 1명 기용하는 게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 2명을 기용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박용우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만 본다면 우리 대표팀에서 가장 좋은 선수 중에 1명이에요. 우리 대표팀에 로드리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니니까, 라이스가 있는 게 아니니까 박용우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꼭 1명 써야 된다, 그러면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감독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박용우 선수가 계속 뭔가 기동력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탈압박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안정적인 경기를 펼치다가도 그 자리 자체가 위험한 자리잖아요. 실수가 나오면 바로 결정적인 실점을 하는 이런 위치다 보니까 리스크가 좀 커요. 그런 실수가 나오면. 그러면 다른 방법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실제로 수비형 미드필더가 마땅한 선수가 없어요. 홍명보 감독 얘기처럼 뭐 여러 선수를 홍명보 감독도 봤겠지만, 실제로 우리 대표팀의 풀백처럼 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누가 명확하게 딱 되게 잘한다, 이런 선수가 있는 위치가 또 아니거든요. 좀 아쉬운 자리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좀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만전, 그리고 요르단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원래 욕을 좀 많이 먹는 자리예요. 우리가 그 박용우 선수 전에는 정우영 선수가 있었죠. 정우영 선수도 저렇게 수비 라인에서 미스가 나올 때마다 비판 많이 받았고요. 하지만 정우영 선수는 또 그래도 중원에서 거칠게 움직여주면서 끊어주는 역할 되게 잘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우영 선수가 없을 때 정우영의 공백이 크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왔던 건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를 쓰면서의 이점도 있지만, 지금 박용우 선수의 단점이 좀 드러날 때는, 그럴 때는 조금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도 들고 있어야 된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욕을 많이 먹는 자리라는 것을 감안해도 박용우 선수가 약점을 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김민재가 뒤에 없을 때,
이번 3월 A매치는 김민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용우 선수가 김민재랑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김민재가 커버 능력이 좋으니까 박용우의 단점, 좁은 수비 범위에 대한 단점을 가려주거든요. 그런데 김민재가 없는 걸 우리가 3월 달에 이미 알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대로 박용우 선수의 단점이 드러나니까 이게 이제 좀 아쉬운 거죠. 홍명보 감독이 어느 정도 김민재가 없다는 걸 생각을 했다면 박용우의 단점이 드러나는 이런 상황을 좀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박용우의 단점이 너무 많이 드러난다면 박용우 대신에 다른 선수를 써봐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박용우 선수가 나와야 되는 경기도 있지만 좀 실수가 나오는 이럴 때는 다른 선수를 쓸 수 있는 전술도 플랜 B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